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기 쉽고 심한 경우 한 번 발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정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니까 무서운데요. 이 머릿속에서 정말 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졸중,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신경세포 또는 조직이 갑자기 손상되어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주요 증상은 이제 갑자기 발생하는 한쪽 팔다리의 위압감이나 감각 이상, 이에 따른 보행 장애가 있고 갑자기 발생하는 안면마비, 복시, 언어장애도 뇌졸중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강도의 두통이나 사물 또는 본인이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럼증 역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어졌던 뒷목의 통증이나 양손 저림, 손떨림, 눈꺼풀이나 안면의 떨림, 머리가 맑지 않다는 증상, 띵하게 어지러운 증상, 서서히 진행하는 기억력 저하 등은 뇌졸중 증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 좀 해주시죠. 예,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뇌혈관이 막혀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를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 뇌혈관이 터져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를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합니다. 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기전에 따라서 크게 뇌혈관의 죽상 동맥 경화증, 심장에서 기인한 뇌경색, 고혈압이 오랫동안 뇌의 작은 혈관을 손상시켜서 발생하는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뇌출혈인 경우에는 주로 발생 위치에 따라서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 원인 및 치료 방침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뇌경색과 뇌출혈 중 어느 게 더 심각할까요? 예, 글쎄 그 뇌출혈, 뇌졸중 크기와 위치가 위험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뇌경색과 뇌출혈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네. 일단 증상이 발생하면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주로 한 가지 타입으로 발생하지만 뇌경색이 크면 그 취약한 부분이 뇌출혈로 발생할 수가 있고 예. 반대로 뇌출혈이 커서 주요 혈관을 이제 누르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뇌졸중의 기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흡연, 음주와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스트레스, 염증 반응 등이 새로운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은 뇌졸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짜게 먹지 않기, 스트레스 다스리기 등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우리 서구적인 식습관과 육식의 증가로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과 동맥경화를 초래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과식과 기름진 식단을 피하는 것 역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뇌졸중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일까요? 뇌졸중은 주요 사망 원인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신경학적 후유증을 초래하여 일상생활로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증 등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최근 국내 통계 자료 및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네 번째 주요 사망 원인으로 매년 뇌졸중으로 국내에서만 14,000여 명이 돌아가시고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도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 목숨을 유지하여도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이에 따라 우울감, 상실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뇌졸중으로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로 인한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뇌졸중은 그 자체로도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하여 이 경우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급성기 뇌경색 환자는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 생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욕창이나 요로 감염이 발생하고 또한 이제 삼킴 장애로 인해서 음식물을 잘못 삼키게 되고 이에 따라 흡인성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감염증이 발생한다면 발열 및 체내 염증 반응으로 2차 신경 손상을 초래하여 뇌졸중 이후 회복을 저해하거나 뇌경색이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급성기 이후에는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겠고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이후에 생존자의 40에서 50%가
증가, 혈관성 위험,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30% 수준에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도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적극적인 재활 치료나 약물 치료 수능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합병증까지 유발하는 이 뇌졸중이라는 질병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서서 뇌졸중이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치사율은 얼마나 되나요? 예,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들 중 약 600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초에 1명씩 뇌졸중이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셈입니다. 네. 그러나 뇌졸중에 의한 치사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만 명당 약 60명에서 4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을 비롯한 혈관 위험 인자의 적극적인 조절과 급성기 뇌졸중 치료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령 환자, 특히 70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에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한 국내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사율이 줄고는 있지만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뇌졸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특징적이므로 이를 사전에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견된 안면마비나 팔다리 위압감, 식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발생한 어지럼증과 복시 등이 그 예시입니다. 네. 어떤 경우엔 갑자기 발생한 증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는 뇌혈관을 막은 문제가 저절로 개선된 경우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경우 단기간에 재발하여 뇌졸중으로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뇌졸중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담당 의사는 관련된 병력 청취를 하고 신체 검진과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한 다음 판단에 따라 적절한 뇌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CT는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MRI는 높은 해상도로 작은 뇌경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뇌졸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저는 갑자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원래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병원을 가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급성 뇌경색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막힌 혈관을 효과적이고도 안전하게 재관류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맥으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을 녹이거나 직접 막힌 뇌 동맥을 찾아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개통을 시도합니다. 두 가지 재개통 치료 모두 출혈 위험성을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치료 전에 뇌출혈이 배제되어야 하고 동반 질병이나 이전 수술력이나 뇌손상 과거력 등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빨리 응급실로 내원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는 신경 조직이 늘어나는 반면 뇌 손상으로 재개통에 따른 출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재개통 이후에 살릴 수 있는 뇌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이후에 재개통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세포를 살릴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출혈만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뇌졸중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구비되고 급성기 재개통 치료가 가능한 병원 80여 개를 인증하여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뇌졸중은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졸중 하면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 변동폭이 커지고 또 혈관이 수축하여 고혈압에 의한 혈관 손상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뇌졸중이 겨울에만 특히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더운 여름이나 봄, 가을과 같은 환절기에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탈수나 감기 등 상기도 감염에 따른 염증 반응이 혈액 응고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뇌졸중에 대한 대비체제는 사계절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뇌졸중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모든 병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등 혈관 위험 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및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여서 이러한 혈관 위험 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술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담배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빨리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가족이나 친구를 기다리지 말고, 외래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뇌졸중 치료 병원을 알고 있는 119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돌이킬 수 없는 큰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인 만큼 이 뇌졸중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몸 보고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정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